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오늘은 46회 성장해법 제8호 통합 대 반통합,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최저임금과 저희가 제안하는 기본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었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죠.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590원이었고요. 월급을 따지면요 179만 5,31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2021년도는 최저 시급이 8,720원으로 1.2% 오르고요. 월급은 182만 2,4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주유수당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미 시급은 1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민노총이나 한노총 이 노조 측 위원들이나 노조 측에서 어느 정도 이 최저 시급의 아주 낮은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월급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심지어는 사업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정말 어느 정도의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고용해서 같이 함께 일하는 종업원이나 근로자들을 그야말로 공짜로 또는 낮은 임금으로 착취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리되면 자기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한다고 믿고 그렇게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라면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이 반동파 수장도요. 양심에 정말 모래알 같은 그 수준 정도로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깨버린 이 사회 통합의 통합자를 입에 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요. 기업인이나 또는 이 사업가는 근로자에게 정말 가족이 운영되지 못할 정도로 최저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임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적어도 이런 기업인과 사업하는 분들의 그런 기본적인 양심을 깡그리 무시하고요. 이제 기업가나 사업가는 노동자나 근로자를 착취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1920년도의 그 원초적인 그 사회주의자들의 그 생각, 이런 대결적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이 문재인과 그 일당들. 우리는 그들을 반동자라고 지칭했잖아요. 자, 이런 반동자들이요. 아직까지 기업인과 근로자는 적대적 관계라, 또는 착취와 비착취 관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큼 착취당했으니까 이제는 시급을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올려줬잖아요. 세상에 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렇게 정부가 경제 상황이나 또는 자영업자들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작정 올려준다고 했을 때 그 부작용은요. 어린애도 알 정도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1920년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이렇게 한편으로 되짚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닌데. 자, 그렇다면 왜 저들이 저렇게 무리하게 소위 소득주도 상장이라고 또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기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을까? 이렇게 따져보면요. 답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임금을 인상하면요. 물론 자영업자들이 또는 중소기업가들이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최저시급을 받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그 시점에서 올리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요. 당연히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의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의 수가 훨씬 많게 된다는 것은 그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를 목전에 둔 그런 측이라면 당연히 이런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올리는 그 순간에선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 경제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그런 보이는 손이 들어가는 순간에 시장은 왜곡되기 마련이죠. 이 문재인과 반동파의 이 보이는 손의 작용은 결국은 시장의 왜곡을 가져왔고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그 일시적으로나마 근로를 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게 된 거죠. 네. 결국은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대비 2021년도가 1.2%밖에 올리지 않았죠. 물론 경제 상황이 지금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저들이 약속했던 최저임금의 시급 1만 원은 일단은 그 주휴수당 빼고 달성하지 못했죠. 자, 여기서 우리 개혁파는 또 다른 문제를 여러분께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 최저시급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이라는 이 단어에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어쨌든 최저시급을 받던 최저임금을 받던 최저월급을 받던요. 근로를 통해서 생산성에 기여를 한 근로자는요. 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임금이 최저다? 영 기분 나쁜 그런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혁파는 일단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버리겠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라는 제도도 폐기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최저임금위원회도 폐지하겠습니다. 대신에요. 우리는 기본임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다시 계획해서 여러분께 제시하겠습니다. 적어도 말이죠. 자신의 육체와 시간과 정신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단기간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기업이나 사업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임금으로 되돌려 받아야 되죠. 물론 그것이 어떤 형태의 기본 수준이라 최저 낮은 수준이라고 할 때에 그 낮은 수준은 적어도 자기의 노력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본 임금이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최저임금은 어떻게 운영됐냐면요.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것은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정부 측 공익위원이 3분의 1, 그다음에 경영계, 기업계 측에서 3분의 1,
그리고 노조 측에서 3분의 1 이렇게 이제 늘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말하자면 경영이 어려워서 경기가 어려워서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할 것 같으면 노조가 이제 뛰쳐나가고 또 노조가 급격히 요구를 하게 되면 또 경영계 측에서 불만을 표시하면 경영계 측에서 뛰쳐나가고요. 이렇게 두 그 진영이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이 거의 없이요. 일방적으로 공익위원회, 즉 정부 측에서 추천한 공익위원회가 거의 결정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익위원회, 정부 측 인사들이 노조 성향에 기울어져 있느냐 아니면 기업 측에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공익위원회의 판단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노조 측이든 경영계 측이든 이 공익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한편은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상황을 고려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은 어떤 경우에는 또 구인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지방에서는 구직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적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무리 적어도요.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근로자가 2,500만 정도 되는데 많게는. 자, 이런 그 대규모 근로자들의 그 개별 기업 상황까지 꼼꼼히 챙겨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이 기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도 불만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말도 어딘가 이 근로자들한테는 되게 기쁜 나쁜 용어로 들렸는데 거기다가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더더욱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개혁파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Why not? 우리가 뭘 개혁 못하겠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해서 기본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본임금.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본임금이요. 기본소득처럼 똑같이 일정한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요. 기본임금, 즉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자기의 육체와 시간과 정신을 투자해서 받은 합당한 그 대가는 기본임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자, 그러면은 이것은 수도권 또는 지방, 지역 또는 기업별로, 산업별로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요. 기본임금을 정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또 다른 개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도 모종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것을 기준임금이라 정의를 하겠습니다. 기준임금. 이 기준임금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 물가 수준, 그리고 어떤 거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임금의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 기준 임금을 한번 제시를 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 기준 임금을 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지자체의 역할, 지자체가 기업과 근로자와 노조를 통틀어서 소위 말해서 기본임금위원회 같은 걸 지역별로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 지역에 맞게 지자체가 주도가 된 기본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겁니다. 예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준임금을 정부가 10,000원으로 정해서 발표합니다. 물론 시급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는 그 10,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범위 내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위해서 또 노조의 합리적인 그 합의 과정을 통해서 정하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어쨌든요, 지방자치제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서 막 그 지역 화폐도 발행하고 지원금도 막 주고 그러자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합리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커가고 있다는 거죠. 중앙정부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더 많은 그 기업의 속사정을 알고 있고요. 또 기업의 지자체별로 또 특별한 지원 정책이 또 주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그 개혁파가 그 기준 임금에서 변동될 수 있는 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15%, 즉 많게는 30%의 그 갭을 가지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자,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기준임금, 그리고요, 지자체가 기업과 근로자와 노조가 합의해서 정하는 기본임금, 그 기본임금은 기준임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정책을 지자체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자체가 자기의 그 세수 수입을 위해서라도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수도권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은요, 또 다른 방법론을 통해서 이 기준임금을 통해서, 기본임금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을 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자, 이제 지자체가요, 지자체 단체장이 그냥 들어오는 세금을 가지고 그냥 누구 모양 뭐 10만 원, 20만 원 뿌리는데 머리에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에 맞게 또 기업과 근로자들의 수준에 맞게 또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우리 땅에 많이 유치할 것인가, 그래서 세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도록 권한을 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요,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어떻게 지원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는 당초 말씀드렸듯이 문재인과 그 일당, 즉 반동자들을 비판만 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저희는 비판적 대안, 즉 해법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요, 제시해서 여러분의 동의와 여러분의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안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기본임금을 통해서요, 중좌는 물론 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있다고 치는 중도까지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포용적 그 기본임금제라고 저희들이 확신을 합니다. 아직은 저희들 힘이 약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성장해법 12가 대한민국을 살리고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2의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해법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발표되는 성장해법 12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